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간병. 치매 진단이 환자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 치매는 환자의 뇌 속에서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그 진단은 환자 한 사람의 생활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활을 바꿀 것이다. 치매를 진단받는 과정은 외로울 수 있다. 나는 작성해야 하는 서류에 치매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을 때도 혼자 검사받으러 다녔다. 그러나 결국 최종 진단을 받고 충격 속에서 무슨 생각에서인지 컨설턴트에게 내 딸들과 직접 이야기하겠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고서는 아직도 어린애처럼 보이는 내 딸들이 컨설턴트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나는 나왔다. 그 아이들에게는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 또는 아마 나를 너무 염려하여 내 앞에서는 묻지 못할 질문이 있을 테니까. 이제 막 진단받은 환자가 그렇듯이 그 순간에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앞으로 우리가 궁금해할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었다. 어쨌든 그것은 시작이었고 아이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물어볼 기회였다. 나는 내가 받은 이 진단이 나만큼이나 아이들에게도 중요하며 이 진단으로 아이들의 생활도 바뀔 것임을 알고 있었다. 현재 치매 진단은 지나치게 임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우리의 뇌를 들여다보고 뇌세포 간의 연결이 느슨해졌거나 사라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근본 원인이 진행성 질병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나면 우리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 추적 검사도 없고 나나 다른 사람을 위한 대처 전략도 없다. 내가 암이나 뇌졸중, 당뇨병을 진단받았다면 컨설턴트가 퇴원시켰을까? 그런데 왜 뇌질환을 진단받은 후에는 사후 관리나 지속적인 지원이 없는 걸까? 하물며 조기 발병 치매 환자는 사회적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다. 하지만 간병인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가 아주 많다. 이들은 아무 준비나 계획, 경고도 없이 인생을 바꾸는 이 질병을 진단받는 즉시 사회의 기대와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 사람들은 치매 환자의 가족들 중에 67만 명에 달하는 이 간병인들 덕분에 매년 국민의료보험 예산 110억 파운드 약 17조 5천억 원가 절약된다는 사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노인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비용의 가치를 진작 알았어야 했다. 나는 치매 환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의 부재와 이 병이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결과 그중 다수는 이 책에 대략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준비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이야기해왔다. 이는 우리 친척과 가족,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안다면 또는 이게 정상인가요? 라고 쉽게 물어볼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대처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해결책은 많이 복잡하지 않으며 치매 환자와 간병인 모두에게 더 나은 경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브래드포드 대학교의 사디아 파빈 박사가 나에게 자기 연구의 프로젝트 심사원단에 들어오겠냐고 요청했을 때 나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돌봄 희망 연구라는 이 프로젝트는 치매 진단이 환자를 돌볼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나는 종종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파빈 박사의 연구에 특히 끌렸다. 이 질병에 대하여 알아야 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열정이 없으면 이 병을 이겨낼 수 없다. 파빈 박사는 문화적으로 친척이나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은 있지만 별로 내키지는 않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간병할 마음은 있지만 사실상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나란히 비교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이 사례 가운데 하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몇 년 동안 나는 노년 계획을 망쳐버린 남편의 치매를 원망하는 아내나 엄마를 정말 보살피고 싶지만 충분하지 못한 지원 체제를 알아보느라 너무 지쳐서 자기 건강을 잃은 딸까지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했다. 양자의 균형을 잘 맞춘 사람은 찾기 어렵지만 이렇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기쁘다. 그런 여성 한 명을 만난 적이 있다. 그녀의 남편은 치매에 걸렸고 부부에게는 어린 자녀 2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일일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 덕분에 가족은 좀 더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도움이나 임시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는 예측하기가 아주 힘들다. 파빈 박사의 보고서에 인용된 통계에 따르면
앞으로 영국 내 남아시아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인구에서는 치매 환자 수가 7배 증가할 것이고 백인 인구에서는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질문지에 총 723명의 간병인이 응답했는데 이 중 187명이 남아시아인이었고 522명은 백인이었다. 두 집단 모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마음이 있었지만 정서적 지원과 간호를 제공할 의향은 백인 간병인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자신감도 더 크고 간병 준비가 더 잘 된 것으로 보고된 집단 역시 백인 간병인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적인 간병 의무감은 간병인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간병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와는 연관이 없으며 더 나은 준비성은 더 큰 간병 의지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준비성은 간병인의 보수 증가와 부담 감소, 불안과 우울증의 감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백인들은 간병인이 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지 기대는 덜 받으면서도 자기 역할에 대해 더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느낀다. 반면에 문화적으로 기대 수준이 높은 경우 사람들은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수의 사람은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를 간병해야 하는 문제에 관하여 서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의논하지 않다가 상황이 닥치고서야 생각하게 된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나도 그랬다는 것을 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파빈 박사의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준비를 더 잘 갖추었을 때 의지 역시 더 커지고 결정적으로 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다. 간병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법은 대부분 치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환자의 유형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격도 변하는데 원만해질 수도 있고 더 고약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치매가 성격의 다양한 층 위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치매는 여전히 그 사람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처럼 병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 자체를 봐야 한다.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의 차이가 치매 환자와 간병인 모두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파빈 박사의 보고서에 담긴 간병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모르는 게 다행이에요. 얼마나 화가 날지 지금은 모르죠. 분노인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준비하지 못한 두 가지가 있는데 분노와 죄책감입니다. 그래도 알긴 했어요. 추상적으로 분노와 죄책감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걸 실제로 느끼게 된 거죠. 가끔씩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아, 그만 말해. 100번도 더 말했잖아. 그래도 아내는 이해도 못하고 자기가 말하는 걸 어쩌지 못해요. 그런데도 나는 말합니다. 그만 말해. 놀라실 겁니다. 지금도 아주 많은 일들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다르게 할 수도 있었는데, 다르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하고 말이에요. 그때 알았다면 아내의 공격성에 좀 더 오래 대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았다면 절대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승낙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았을 거예요. 주변을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했는데,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인간일 뿐이니까요. 사람들은 준비해야 하고 인내심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운도 차려야 하고요. 누군가와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힘들다는 거 알아요. 아내의 친구가 와서 아내를 데리고 나가면 나한테 몇 시간이 생겼어요. 그런 때에 충전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대신에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려면 며칠이 걸렸을 일들을 서둘러서 처리했죠. 비행기 안전규칙에서 나부터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내가 기운이 없다면 누군가를 간병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파빈 박사의 보고서에서 많은 간병인이 친구와 커피를 마신다거나 머리를 다듬는 것 같은 자기관리 전략이 간병인의 역할에 더욱 잘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돌보는 환자에게도 유익하다. 치매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영원히 변화시킨다. 때로는 관계가 더 나아지기도 한다. 내가 여행 중에 만난 한 여성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그녀의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종종 폭력을 행사했는데 치매에 걸린 후 성격이 온화해져서
그녀가 늘 바랐던 성격의 남편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슬프게도 누군가에게는 반대의 일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치매의 한 유형인 피크병 환자일 경우 치매 때문에 환자가 더욱 예측할 수 없어지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친구들과 진단 이후에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내 지금 남편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아요. 지금이 더 행복해요. 오븐에서 뭔가를 꺼내고 싶으면 남편이 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남편이 바로 옵니다. 전에는 나 바빠라고 했는데 지금은 날 도와줘요. 전에는 내가 남편에게 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부탁해요. 남편 내가 애먹는 것은 아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부탁하지 않고 직접 하려고 하다가 화를 내죠. 그러면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하게 두면 좋겠어요. 바로 나한테 부탁하면 좋겠어요. 남편 저와 아내의 관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함께 걸을 때 내가 아내 뒤에서 걸어요. 내가 잘못 말하고 행동할까봐 걱정되지만 저는 아주 운이 좋은 편이에요. 아내는 정말 착하고 내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주니까요. 아직은 육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테니스나 걷기 같은 일들이요. 지금 여기가 어디지? 내가 뭘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면 아내가 알려줘요. 아내 같이 사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대신 해주는 것이 좋은 건가요? 나는 해주기보다 지원해주려고 해요. 우리는 여전히 행복해요. 웃으면서 재미있게 생활합니다. 남편 우리는 아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대개는 좋지만 한 가지 힘든 점은 아내가 혼자서는 외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40년이나 살았는데도 아내는 방향 감각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함께 가요. 그게 약간 어려운 점이에요. 사람들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관계를 잘 유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물어오면 나는 대화를 계속하는 것뿐이라고 말해준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나도 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개인에게 달린 문제다. 나는 딸들과 함께 앉아 수다를 떨고 내 위임장에 대해 의논할 준비를 하면서 빵을 굽고 케이크를 만들었다. 빵을 굽고 예쁘게 장식한 온갖 모양과 크기에 달콤한 케이크 냄새가 물씬 풍기는 내 주방의 공기를 지금도 느낄 수 있다. 그것이 대화를 좀 더 기분 좋게 만드는 나만의 방법이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자기 가족에게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순진하게도 당시 나는 이 거북한 대화를 한 번만 하면 되리라 생각했다. 서류와 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준비하여 함께 앉아서 내가 위급 상태까지 갔을 때 원하는 간병 방식부터 소생술을 원하는지 여부까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논할 때는 가장 힘든 대화를 먼저 해치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때 두 딸이 같은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뚜렷하게 드러났다. 나는 그것을 이야기 연습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듣기 연습이었다. 그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대화를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일상 대화를 하며 말이 얼마나 헷갈릴 수 있는지 잘 안다. 누군가에게 직접 이야기할 때조차 얼마나 많은 혼선이 야기되는가.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할 때도 여전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환자마다 기능 감퇴 속도가 달라 예측 불가능한 진행성 질병을 안고 새로운 미래를 헤쳐나가야 한다면 잘 처리해야 하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 이때 사람들은 모두 과실을 저지르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여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특히 그렇다. 바로 그런 이유로 자신에게 중요한 대화를 할 때는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치매를 앓는 사랑하는 사람 돌보기라는 간단한 표현도 사람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돌봄에 대한 해석이 아주 다양하며 그 단어 자체는 시간의 경과와 병의 진행에 따라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 내 경우 돌봄이 필요한 때는 내가 더 이상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혼자서 안전하게 생활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때를 뜻한다. 나는 두 딸이 나를 돌봐주기를 원하지 않고 그들도 그 사실을 잘 안다. 진단을 받은 이후로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딸들이 나를 보러 와서 같이 차를 마시고 함께 외출하여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힘들게 일한 후 나를 찾아와 세탁이나 청소를 하고 더 심하게 나를 씻기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지, 간병인이라는 명목하에 어떤 식으로든 자기 생활이 방해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항상 엄마이고 싶다. 내 능력이 떨어졌어도 여전히 아이들에게 쓸모 있다고 느끼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나한테는 중요하다. 치매는 역할 전환 과정을 촉진시킨다. 나는 그것을 피하고자 최선을 다한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딸들이 빵을 굽는 문제든 장식 문제든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점점 줄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아주 미미한 것이라도 엄마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것이 치매를 포함하여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나의 일이며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그것을 지킬 것이다. 나는 무엇이든 아이들에게 부탁함으로써 바쁜 생활을 방해해야 한다는 것이 싫다. 지금은 운전하지 않지만 버스나 기차로 갈 수 없는 곳이 아니면 아이들에게 태워다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요즘 아이들과의 관계가 내 마음과는 달리 더 일방적인 것 같다. 얼마 전에 일이 생각난다. 빨랫줄에 침대볼을 널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아파트에 있는 세라가 생각났다. 간호사인 세라는 초과 근무를 많이 하고 있었다. 나는 실내에서는 침대볼을 건조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아직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내가 매주 세탁을 해줘도 되는지 물어볼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세라는 나를 위해 슈퍼마켓에서 무겁게 장을 봐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럭저럭 균형이 맞을 것 같았다. 그것은 엄마가 일상적으로 하는 서로에게 유익한 거래였다. 파빈 박사의 보고서에 설명된 것처럼 일부 문화권에서는 장성한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보살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문화권에서는 지금도 여러 세대의 가족이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한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다. 다수가 부모와 따로 생활하며 예전과 같은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들의 생활이 바쁘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자녀들이 돕기를 원해도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심지어 치매를 앓고 있는 친구 하나는 딸에게 간병의 의무감을 주지 않기 위해 멀리 이사하라고 설득하기까지 했다. 친구의 딸에게는 이미 장애가 있는 남편과 어린 두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내 친구는 딸에게 부담을 더해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돌봄이라는 용어가 보다 일반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사람마다 돌봄의 의미에 대하여 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씻기고 목욕을 돕는 것 같은 사적인 일일 수도 있고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일하러 일과에 그를 포함시킨다는 기대일 수도 있다. 가정사 때문에 가족이 보살핌을 받기 적절한 상황이 아닐지도 모른다. 가족끼리 소원할 수도 있고 오랜 원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환자를 보살피는 가족이 환자의 의향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강요할 수도 있다. 파빈 박사의 연구에 나온 여성의 일화가 생각난다. 남아시아계였던 그녀는 가족이 저녁마다 카레 요리를 만들어다 주었지만 사실 그녀가 먹고 싶었던 것은 피시앤칩스였다고 한다. 이처럼 돌봄의 형태가 가족마다 다르므로 기대 또는 필요가 생길 때마다 돌봄의 정의를 몇 번이고 다시 내려야 할 수 있다. 파빈 박사가 인터뷰했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나는 엄마의 간병인으로 취급받고 싶지 않아요. 엄마의 딸이고 싶어요. 아니면 언니의 말처럼 그냥 엄마를 보러 왔다가 가고 싶어요. 그냥 딸로서 엄마를 보러 오고 엄마랑 외출해서 점심을 먹고 예쁜 집도 방문하고 싶습니다. 불쑥 나타나서 세탁, 요리, 청소를 하고 엄마가 사교 활동을 정리했는지 확인하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게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간병인이 되고 싶지는 않은데 선택권이 있긴 할까요? 나는 강요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분은 내 엄마니까 엄마를 위해 내가 할게요 라고 말하는 착하고 침착한 딸이고 싶은 마음이 반이에요. 치매에 걸린 부모를 둔 분들 존경합니다. 딸로서 간병하기. 이 입장에 처했을 때의 반응에는 옳고 그른 것은 없다. 그 반응은 치매라는 질병만큼이나 개별적이다. 내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나와 내 딸들은 우리 방식대로 느껴야 했다. 세라는 종양학과 간호사지만 경험 많은 그 아이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세라에게 나를 위해 앞으로 겪는 일을 글로 써달라고 부탁했다. 세라는 간병이라는 단어에는 아주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썼다.
당연히 나는 엄마를 염려한다. 내가 엄마를 돌보고 있는 걸까? 그건 잘 모르겠다. 엄마는 내가 엄마의 개인위생을 돌보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건 내가 직업적으로 하는 일의 일부이기 때문에 분명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 엄마에게 중요한 바람이고 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신에 협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나는 엄마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쇼핑을 가고 청소를 일부 돕고 가끔 돈 관리를 도와주고 대부분의 병원 예약을 하고 함께 병원에 간다. 우리는 바닷가나 다른 명소에 가서 엄마가 좋아하는 사진 찍기를 한다. 그리고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엄마를 찾아가거나 영상통화를 한다. 나는 그런 일들이 진짜 간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일부 경우에 많은 간병인이 우리가 하는 재미있는 일을 언제 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그 일들 대부분은 내가 다른 친구나 가족들과 자주 하는 일이다. 내 경우 그것은 그저 모녀 사이에 하는 일일 뿐이다. 차이점이라면 내가 엄마를 걱정하는 것만큼 다른 친구나 가족을 걱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변하는 것이며 우리는 매일 약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렇기에 나는 걱정과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다. 직장에서 환자를 간호할 때 나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데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며 늘 찬성하는 쪽이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는 병실에서 환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지속적인 위험, 평가와 시간 제약, 정책, 절차가 수반된다. 그러나 엄마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듣지 않는 아주 독립적인 여성이었으므로 내 업무 방식은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 업무 방식은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손대려 한다는 것을 엄마가 눈치채면 나는 거기에서 빠져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엄마에 대한 걱정을 그만둬야 했다. 우리는 나흘 동안 이탈리아에 가서 치매 콘퍼런스에서 발표를 했고 관광도 했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가이드와 함께 짧지만 험한 길을 걸어 전경이 근사한 전망대에 갔다. 치매는 엄마의 걸음걸이에 영향을 미쳤고 이제 엄마는 넘어질 위험이 더 커졌다. 어느 순간 엄마는 살짝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계속 걸었다. 가이드는 내가 여유로워 보인다고 말했다. 엄마가 갑작스럽게 넘어졌는데도 서둘러 엄마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고 말이다. 딸로서 내가 할 일은 엄마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러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야 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엄마의 뼈가 부러지거나 머리를 부딪히거나 하는 등의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를 늘 걱정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엄마를 과보호하면서 도와줬다면 엄마는 그 산책을 즐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기쁨이 있는 한 그 일은 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가끔 내가 엄마 앞에서 걷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비틀거리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나는 일부 자녀들의 경험담을 듣는데 그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어 그들이 부모가 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확실히 나는 엄마에게 좀 더 책임감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했지만 그 방법은 엄마가 의존적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다. 내가 이 여정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제안은 한 걸음 물러서 있으면서 처음부터 환자를 도와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일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자기 탐구를 많이 해야 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음을 안다면 바로 그 일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다정한 일은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자아감을 유지하게 돕는 것이다. 세라가 쓴 이 글을 읽으니 세라를 키울 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우리는 높은 산을 오르는 아이들을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사고를 당하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때와는 달리 일부 역할이 뒤바뀌었지만 이것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며 사람들을 무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돕는 온정적인 분리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린 자녀에게 조심해, 잘 살펴봐,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부모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고와 재난을 경계하고 소중한 자녀를 보호하고 아이들이 해를 입지 않게 보호막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실수를 해도 내버려둬야 그 실수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온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모험을 할 공간과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것이 대부분의 부모가 준비해주는 안전망이다.
일이 잘못되는지 부모가 안전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자유를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다. 세라의 지적처럼 그것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어릴 때의 세라는 타인의 신뢰를 많이 받지 못했지만 항상 친구들이 시도하는 것을 자기도 필사적으로 시도했다. 세라가 3살 때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것이 생각난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엄마들은 그 주변을 빙 둘러싸고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어느 날 세라는 밝은 색의 플라스틱 정글짐에 관심을 보였다. 세라는 다른 아이들이 정글짐에 기어올랐다가 다른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떤 엄마들은 자기 아이가 조심스럽게 비틀거리며 나름 아주 대단한 것을 시도할 때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다른 엄마들은 그냥 수다를 떨다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만 아이를 보호하러 갔다. 돌이켜보면 그때 처음으로 부모로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다. 위에서 세라가 설명한 것과 정말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나는 대화를 들으면서도 눈은 세라를 향하고 있었다. 세라에게서 눈을 떼고 아이가 스스로 해내게 하고 싶었지만 힘들었다. 마찬가지로 어른이 된 세라도 나에 대한 불안을 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켜보는 것을 세라가 알면 적극적으로 놀지 못할 것이므로 아이가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을 때 나는 안 보는 척하면서 흘긋 쳐다보았다. 세라는 옆 손잡이를 잡고 한 번에 한 단계씩 올라가서 드디어 꼭대기까지 갔다. 그 순간 아이의 작은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다. 세라는 아주 자랑스럽게 서 있다가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 오르내리고 큰 소리를 냈다. 그때서야 나는 아이만큼이나 밝게 웃으면서 시선을 아이 쪽으로 돌려서 아이와 눈을 마주쳤다. 일부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아이에게 가서 아이를 들어 올려줄 수 있었지만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었겠는가? 세라는 똑같은 성취감을 느꼈을까? 때때로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들이 스스로 경험해 책임을 지고 위험을 평가하게 두어야 한다. 부모로서 그것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이제 나는 성인이 된 자녀도 치매에 걸린 부모에게 똑같이 하기가 항상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안다. 세라의 경우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바로 나를 돕지 않음으로써 내가 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있고 나는 그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 세라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자녀가 늘 지켜보면서 뭔가를 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또는 다른 사람이 당신 대신에 모든 일을 해준다면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상상하기 힘들다. 내 딸들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특히 어렵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는 자기 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 나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혼자 생활하기.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의 수가 5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수가 2050년에는 1억 5,2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에서는 치매 환자의 3분의 1 이상이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 세계 1인 가구 중에서 여성 노인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 인구란 나 같은 사람들이다. 나와 같은 세대의 여성들은 더 이상 이혼을 오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생활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 사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의 수와 결합한다면 무엇을 뜻하게 될까?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아주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라던 때가 있었다. 나는 1988년에 남편과 헤어졌다. 딸들이 4살, 7살 때였다. 그 후 나는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웠다. 치매 진단을 받기 전 몇 년 동안은 그의 뒤를 이어 다른 누군가가 곁에 있었으면 하던 때가 있었다. 당시의 일이 특히 힘들었고 그저 문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어깨를 감싸주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해줄 사람을 원했을 뿐이다. 아니면 딸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보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또는 주말에 혼자 외식하러 나갔는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부들을 볼 때 밤에 옆에서 다른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의 숨소리를 듣고 싶을 때면 누군가가 그리웠다.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중요한 날짜나 예약을 잊었을 때 내 기억을 환기시켜줄 백업 두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외롭지 않도록 내 옆에 누군가가 앉아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어주기를 바라던 때가 있었다. 그런 미묘한 동지에는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삶이 고단했던 날 어느 장소로 가야 하는데
집중력을 잃었던 날에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또 특별한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때가 있었다. 이를테면 산책하는 중에 바로 눈앞에서 매가 휙 날아와 내려앉을 때 방금 저거 봤어? 라고 말할 있는 상대가 있기를 놨다. 함께 웃어줄 진정한 웃음말이다.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가끔 서로 농담을 나누는 다른 부부를 볼 때면 나 자신이 군중 속에서 소외된 10대 청소년이 된 듯했다. 나에게는 레인지를 끄는 것을 잊었을 때 꺼줄 사람, 열리지 않는 타파웨어 뚜껑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은 수프를 먹지 못하고 대신에 차와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치매를 앓으면서도 혼자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알면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혼자 생활하면 나를 재촉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도 없다. 나한테 늘 더 필요한 한 가지는 시간이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나쁜 말은 빨리해다. 이 두 마디를 들으면 돌연 공포와 혼란, 실패감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혼자 생활하면 내 시간은 나의 것이다. 내 속도에 맞게 하면 된다. 왜 기억이 안 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 기억을 못한다고 끊임없이 알려줘봤자 나에게는 실패의 신호일 뿐이다. 기억해요? 기억해야 해요. 이런 말은 끊임없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계속하게 둔다. 그것이 더 쉽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한테는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세세히 말하면서 내 기억을 되살리려고 할 것이다. 가끔 그런 부부를 본다. 한쪽 배우자가 어제 말했잖아라고 말하면 다른 쪽은 꾸중 듣는 아이처럼 다시 들어야 하는 것에 당황하고 풀이 죽은 모습을 보인다. 나는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내 행동에 대해 변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그르칠 수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 아침에 아래층에 내려가면 전날 밤에 데운 음식이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 음식은 그냥 버리고 그릇은 씻어놓으면 된다. 다른 사람이 있다면 내가 끼니를 거를까봐 또는 음식 쓰레기가 생기거나 지저분해지는 것으로 걱정했을 것이다. 나한테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음에는 운이 좋으면 음식이 아직 전자레인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나한테는 일이 더 쉽거나 빠르다는 이유로 나 대신 일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나는 항상 내가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좋다. 치매는 내가 인간임을 느끼게 해주는 소소하지만 독립적인 순간들을 앗아간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만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여러 부부에게서 늘 볼 수 있다. 외출 준비를 하면서 배우자가 코트에 지퍼를 채우는데 오래 걸린다고 불만스러워한다. 내가 할게, 그게 더 빨라라고 그들은 말한다. 이 몇 마디는 참 힘 빠지는 말이다. 어쨌든 우리 뇌는 치매에 장악되었지만 상대는 그저 스스로 조급함에 휘둘리고 있을 뿐이다. 나는 어느 날 코트에 지퍼를 채우느라 공경에 처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냥 지퍼를 올리지 않고 나갔다가 이내 추워지면 코트를 여며 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한테는 상태가 나쁜 날에 나를 괴롭힐 사람이 없다. 안 그래도 치매를 앓고 있는데 머릿속에 안개까지 낀 날에는 상태가 안 좋기 마련이다. 그럴 때는 아무리 친절한 이유 때문이라도 뭐가 문제냐고,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질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 혼자 살면 계획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도 누군가를 실망시켰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특히 기억나는 부부가 있다. 그 아내에게 남편과 함께 친구들을 만나 커피를 마시기로 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었기에 그녀는 그 약속을 많이 고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남편의 머릿속에 안개가 꼈고 남편은 대화할 필요 없이 집에서 평화롭고 조용하게 있기를 원했다. 나에게 당시 이야기를 하는 아내를 보며 그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편이 느끼는 죄책감도 눈에 보였다. 그는 아내가 혼자라도 가야 했는데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부부 동반으로 가기를 원했다.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해도 된다는 점이 좋다. 고요함은 나에게 친구와 같고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내 딸들도 안다. 나는 그냥 말없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집에 있을 때 나는 몇 시간이고 조용히 있을 수 있다. 단지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배우자들에게는 미안하다.
사실 집에 두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적절한 말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 곁에 있으면 분명 많이 외로울 것이다. 만약 나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대화를 거부하는 것에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낄 것이고 말이다. 혼자 살면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는 것은 때때로 심신을 지치게 할 수 있으며 나 때문에 누군가가 화가 났을 가능성과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딸들과 있을 때 내가 아이들을 화나게 했는지를 아이들의 얼굴이나 어조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럴 때는 바로 슬퍼지고 그 순간에 상황을 바로잡아 보려고 노력한다. 부부의 경우 매정한 말이나 적어도 한 사람은 잊은 오래전의 말다툼이 하루하루 생각나서 지금도 마음에 맺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분명 화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는 어느 한 사람이 느끼기에 서로 이해되지 않거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 같으면 두 사람 사이에 분노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관계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지만 둘 중 한 명은 신경도 안 쓰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이유를 잊었을 때 어떻게 미안하다고 하는가? 치매를 앓는 배우자가 상대의 마음을 수없이 많이 상하게 했을 수 있는데 상대는 어떻게 환자를 용서하는가? 나는 일을 다르게 하고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깃줄에 얽히지 않으려고 무선 청소기를 쓴다고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무선 청소기가 강력하지 않을 수도 있고 깨끗하게 청소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청소는 할 수 있다. 반면 내게 배우자가 있다면 그가 좋은 진공 청소기를 고집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무선 청소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가 된 기분일 것이다. 내가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또 내가 틀린 단어나 날짜, 이름을 말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치매에 걸린 배우자가 이름을 잘못 말할 때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는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가? 치매 환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살짝 들어보면 서로 내용을 바로잡아주는 일이 거의 없다. 대신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인다. 그들은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간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바로잡으면 당신이 재확인하는 동안 그는 말을 더듬고 머뭇거리게 될 것이고 당연히 생각의 흐름이 흐트러지게 된다. 나는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혼자 생활할 때 가장 크게 감사할 일이다. 우리는 모두 결혼할 때 함께 늙어가는 은퇴를 꿈꾸고 시골길을 산책하고 멋진 휴가를 가고 그 밖에 다양한 체험하기 등 결혼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한쪽 배우자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후에야 그들의 꿈은 누더기가 된다. 나는 내 옆에서 자신의 미래까지 빼앗긴 채 나를 돌보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흔히들 고생은 간병인이 하고 치매 환자는 잘 지낸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 환자는 현재에 있는 반면 그 배우자는 과거에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다 치매가 진행되어 사람을 못 알아보는 지경이 되면 마음의 아픔과 트라우마, 고통도 자각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혼자 생활하면서 마주하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가 혼자 생활한다는 사실이 치매의 진행을 막아주느냐고? 내가 모든 도전에 맞서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면 혼자 생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계속 혼자 생활하고 해결책을 찾기로 한 결심이 매일 치매를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다. 나의 진짜 문제는 지금 우리 집에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재택 간호가 낯설고 생소해 보여서 유력 후보는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내 일상에 불쑥 끼어든다면 나는 어리둥절할 것이다. 혼자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일상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입주 간병인의 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몹시 당황한다. 나는 최근에 친구 2명에게 입주 도우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들은 불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들은 환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이해해주고 치매에 대해 알고 있으며 환자가 도우미의 간병 방식을 받아들이리라 기대하지 않는 누군가를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관계에 대한 욕구. 혼자 생활하기는 장점이 많지만 때때로 주변에 관계를 맺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 2019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된 보고서는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잠깐의 만남이라도 관계를 추구하는 방법을 조사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계획적인 것이든 자연스러운 것이든 이런 만남을 통해 의미 있는 접촉을 하게 되었으며 연구 참가자들은 이웃과 함께 있으면서 보다 안전하고 덜 외롭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어떤 느낌일지 안다. 나는 특히 고독한 날에는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바라며 산책하러 나가고는 한다. 고독할 때 나가서 누군가가 던지는 간단한 인사나 미소라도 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지 모른다. 이것은 단순히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나처럼 행동하는 걸로 안다. 나는 혼자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점점 외로워지고 있다. 나는 내가 아직 말을 할 수 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것이고 존재한다는 것을 자신에게 입증하기 위해 사람과의 접촉을 필요로 한다. 어떤 사람들은 TV를 보면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나는 방 한 구석에 있는 전자제품보다는 사람의 미소에서 훨씬 큰 충족감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산책하러 나간다. 연구를 위한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들은 아파트 계단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만으로도 더 큰 교감을 느꼈으며 이웃이 매일 낮은 수준으로라도 꾸준히 지원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런 지원은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고독감을 막아줄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접촉했던 이웃들이 자신에게 계속 관심을 준다고 생각했기에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이런 사람들 그가 자주 가던 동네 카페, 주인 등과의 연결은 미약하긴 해도 자신이 며칠 오지 않으면 그들이 문제가 생겼음을 깨닫고 신고해주리라 여긴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피할 수 없다. 혼자 생활하는 치매 환자는 예기치 못하게 입원하거나 영양실조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 그들은 장기요양시설에 남들보다 일찍 들어가고 공식적인 서비스와 연결이 잘 안 되고 상주 간병인의 지원을 잘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혼자 생활할 수 있게 해줄 지원이 필요하며 그 지원을 가족 내에서 받지 못하면 친구나 이웃, 더 넓게는 공동체로부터 받게 된다. 그러나 내 친구들이 지적했듯이 치매에 걸리면 우정도 변화한다. 2019년 이 보고서에는 자신의 교제 범위가 축소된 과정을 털어놓고 그로 인해 고독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한 79세 스웨덴 여성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문제는 친구들이 치매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그녀가 이제 정기 모임, 장소를 기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병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어 친구 모임에서 빠지게 된다. 나도 처음에는 확실히 그랬다. 또한 지금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내 병을 알게 되면 수치심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